자, 저희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네. 채널에서 또 있는 그 숏 프로라고 숏 프로. 예, 아주 그 짧게 재밌는 부분만 또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제 진짜 올해 도전이 쇼프로 한번 채택되는 올라가는 건데 겁니까? 한 네. 번을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 송 PD 그럴 진짜. 만한 건 좀 있었을까요?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하긴 이 정도로 드립 많이 날리는데 한 번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 송 PD 진짜 부탁 좀 해요. 네. 싸바. 자, 그러면 오늘 예고된 드립의 향연 과연 네. 어떤 막말들이 이 두 분 사이에서 오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네.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두 분은 처음이시군요. 전 처음 뵙죠. 야, 이 불꽃 튀는 이 사이에서 막 그런가요? 예, 서로 어떤 네, 말실수를 하면 내가 그 드립을 쳐야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닙니다. 뻔히 저는 보이네. 그런 식으로. 매 네. 눈으로 네, 저는 듣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쪽 재능이 없기 때문에 늘 또- 지고 들어가요. 예, 저렇게 항상 상대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이미 그리고 나서 무장해제 됐어요. 예.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러실래요? 그럼요. 네. 자, 마이크 좀 살짝만 좀 돌려도 될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아, 그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 문홍철 파트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얘기를 해주실지. 예, 네. 오늘은요 이 주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가요?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이제 환율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환율이요? 쪽. 예, 환율 알레르기 있으신데. 최근에 환율은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바닥에서 확 튀었죠. 이제 안정적이라는 말씀은 보통 떨어져야 안정적이라고 그쵸.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또 환율이 올랐어요? 이제 그럼요. 1210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59원인가 오늘? 최근 일주일 사이에 60원. 급반등해서 네. 오늘 종가가 1260원까지 뭐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올라갔어? 여행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떨어지면 여행 가실- 좋죠 저희는. 여행 가실 분들은 미리 환전을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사이에 갑자기 환율이 50원 가까이 급반등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를 들고 오셨다는 거는 예. 다시 1210원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시계를 앞으로의 시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매우 단기적입니다. 매우 단기적이라면 위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쪽이요? 예, 60 이상? 이상 그러면 1,300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파까지는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 살짝 반등 가능성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1월달 중순부터 네.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보고서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올해 워낙에 이제 약달러 포지션들이 굉장히 과잉으로 잡혀 있는 현재도 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만약에 환율이 급반등하게 된다면 네. 기존에는 약달러 포지션을 잡아놨다가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된다면 지금 이게 원달러만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음... 갑자기 최근 한 주 사이에 급등하는 한 주 사이에 무슨 모습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금리 인상 경로가 좀 그거? 올라왔죠. 예. 이제 고용지표도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싸고. 환율을 보셔야 네.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도 중요하지만 그 환율이란 건 늘 양 국가 간의 그쵸. 상대적인 교환비이기 거니까. 때문에 네. 미국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그 반대쪽에는 가장 큰 거 주로 이제 유럽이 가장 커서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오히려 봐야 됩니다. 환율을 보려면. 환율을 보려면 왜냐하면은 연준은 사실 지난해 이제 11월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속도에 피봇을 했다. 즉 빨리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겠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리는데 네. 속도만 느리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의 가격이란 건 속도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 레벨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나빠도 덜 나빠지면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고 맞아요. 상관없어요. 나쁜 건 상관없고. 맞아. 정말 나쁘냐 덜 나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기울기를 보죠. 기울기. 생각보다 더 네. 나쁘냐? 그래서 기울기 말씀하신 기울기. 대로 이런 속도로 이제 금리를 올릴 거냐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올리면 똑같이 올리는 거지만 속도가 둔화가 되면은 이게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이제 약한 쪽으로는 계속하고 있고 뭐 지난주 말에는 사실 미국 고용지표가 충격을 네. 많이 줬죠. 물론 이제 고용지표의 진실에 대해서는 이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자체는 이제 높게 나왔으니까 이건 강달러제로예요. 아름아름 그 좀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아름아름이라는 건 벤치마크 수정 말씀하신 이제, 거죠. 그 원래 미국의 고용지표는 네. 그 사실 실제 그 숫자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복잡한 계절 조정을 계절 조정. 통해서 네, 조율을 좀 하죠. 조율이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조작되는 느낌이니까 네. 조율이라기보다는 스무딩 시키면서 스무딩 시키면서 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사람이 많이 잘리고 실제 조율을 안 하면 네. 지금 거의 마이너스 250만 230명 정도 230만. 잘렸어요. 1월 달에. 근데 근데 그건 이제 그거를 매년 그러는 거니까 이제 매년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정한다는 작년 거죠. 1월 대비해서 조절해서 보는데 네. 이번에 이제 벤치마크 조정이 원래 1월 달에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음흠. 고용과 이제 임금에 대한 센서스 조사를 분기마다 새로 해서 네. 업데이트를 하는데 고용 지표 업데이트할 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1월 달. 네. 그래서 1월 달 지표가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22년 1월도 그랬더라고요. 22년에도 그랬고 네. 그 전에도 그랬고 늘 그런데 이번이 좀 유독 커요. 유독 커. 아니 이거는 그러면 실제 경제가 어떻다, 뭐 고용이 어떻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통계상의 어떤 수치에 뭐 좀 놀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고용이 되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 건 좋은데 좋은데 그 숫자는 아니다. 그쵸. 그 정도 서프라이즈는 아닌데. 53만 명의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용을 그러면은 벤치마크 업데이트를 안 하고 지난 12월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발표하면 몇몇 명이냐? 네. 시장 예상과 거의 유사한 18.8만 명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른바 뭐 시장 안에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요. 극소수만 저희가 좀 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극소수예요? 물론 극소수로 네, 그리고 시청자 극소수에 포함해서 참가한 거예요 지금. 극소수만 아실 수 있는. 파트장님은 발표 나오자마자 아셨고.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죠. 왜 이렇게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노동 가능 인구가 이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제 센서스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통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고용 지표가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올려버려요. 그 노동자 증가 수만큼. 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센서스 조사에 따른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건데 왜 증가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게 되겠죠. 문홍철 파트장님이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 보기와는 굉장히 달라요. 보기와는 다. 네, 보기는 좀 가볍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해요. 그래서. 사지선다인데. 보기와 다른 것들 고르시고 네,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1대 0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진 걸로 마음놓고 하겠습니다.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럼 그 고용 지표는 우리가 막 아침 방송할 때도 막 깜짝 놀라고 이거 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는데 네, 그렇게 볼 게 아니군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안 다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만 아마 안 다뤘을 아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극소수니까. 어디 가서 아는 이게 척하시면 그리고 뉴스에는 보통 잘 안 나오고 맞아요. 약간 지표를 좀 자세하게 보시는 분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트장님 같은 분들이 리포트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도 쓰죠. 리포트를 보고 알았어요. 네. 리포트에만 보통 이제 내용이 네. 나오고 계절 조정에 따른 굉장히 큰 조정치가 있고 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인 왜 노동 가능 인구가 늘었냐에 그쵸.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저만 노동 얘기했죠. 가능 인구가 유일하게 얘기했대요. 또 잘난 척. 노동 가능 인구가 늘었는데 네. 미국에서 그 왜 늘었는지는 미국에서도 발표를 아무도 안 왜냐하면 하는데. 센서스 조사가 그렇게 숫자가 나왔으니까 올렸다라고 기술적으로만 나오지 왜 센서스 조사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가 왜 자. 늘었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3% 단독 네. 문홍철 파트장님이 지금 네. 공개합니다. 네, 공개합니다. 네. 엠바고가 저희 해제됐어요. 추정치로는 네. 이민자가 작년에 많이 늘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늘었어요? 네. 원래 못 막았잖아요. 다시 풀었나요? 지금 잠깐 제가 그 PT 자료로 띄워둔 게 있는데 네. 한번 그 PD님이 띄워주신다면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진한 파란색 군산색 색깔이 지난 2020에서 21년 네. 사이에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게 이민에 의한 인구의 증가예요? 왼쪽은 이민, 오른쪽은 그냥 자연 증가. 자연 증가라는 건 사람들이 애 낳고 그 애 낳은 네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노동 가능 인구로 나이 먹으면 편입이 되겠죠. 그 이민이 37만 6천 명 그리고 네. 그냥 자연 증가가 101만 명. 그거는 2020에서 21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22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 21년에서 22년 넘어오는 이 기간 동안이 그 주황색 네. 막대기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내추럴한 인구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증가한 거는 뭐 그 전보다는 늘긴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막대기의 크기가 그 이민에 의해서 왼쪽 그림이면 왼쪽 차트에서의 그 이민에 의해서 100만 명 그러네요. 이상이 와. 이걸로 노동 가능 인구가 증가했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 네. 그 이민자 데이터에서 이민국 데이터로 이제 따로 뽑은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막는다더니 또. 그게 이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원래 국경을 개방을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닫고 있어요. 네. 닫고 있는데 왜 이민이 이렇게 늘었냐? 일단 그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에선 42조항이라고 타이틀 42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타이틀 42는 2차 세계대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미국이 굉장히 긴급 상황일 때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같은 이때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음. 근데 그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돼요. 네. 그 국가 비상사태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이 타이틀 42가 유효하고 네. 유효한 상황에서는 미국 내의 이민자 중에서 병이 있을 것 같은 애들은 추방할 수 있고 와. 네. 이렇게 추방된 사람이 연간 40만 명이 넘어가요. 아 작년 재작년 그렇게 내보냈어요? 20년, 21년, 22년까지 해서 연간 40만 명이 나갔고 물론 네.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근데 들어올 때 심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경지대에서는 지난 한 3년 동안 음. 거의 이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남미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꿈을 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경에서 막아. 계속 검사하고. 그리고 결격 사유가 조금만 있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이민이 이제 국경이 폐쇄돼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음흠.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법조항이 타이틀 42라는 거고 네. 그 법조항 이전에 이제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음. 그 타이틀 42를 이번 민주당 정권은 계속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 정권은 계속 유지? 없애자. 왜냐면 민주당은 없애자. 좀 이민자를 많이 그쵸. 받아들이는 약간 친이민 그리고 성향이죠. 인권 그리고 최근에 뉴스는 국내에서는 안 났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이민자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타이틀 42를 해제를 할 거다라는 소문이 작년에 계속 돌았습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로 타이틀 42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12월에. 네. 근데 안 됐어. 안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9명인데 그 9명이 타이틀 42를 해제를 하자는 안건을 심의했고 그중에 아슬아슬하게 4대5로 12월 27일에 일단 유지로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약간 보수 성향으로 이미 이게 갇혀놔서 그 옛날에 트럼프가 자기랑 성향이 좀 비슷한 6대 3으로 만들어놨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가지고 이번에 사실 뭐 미국은 팬데믹을 거의 넘어섰으니까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근데 될 줄 알았어요. 지금 부족한 일자리가 레저 접객이라 딱 네. 그 남미 이민자들 맞습니다. 들어오면 딱 맞는데. 이번에 사람을 많이 구하고 있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고 정반대로 많은 많은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네. 혹은 만들어진다기보다 사람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취업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레저 접객업 쪽에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금에 대해서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 그 매달 사실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임금 때문에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 오르고 임금 인플레 나선형 상승 맞아요. 제일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번에도 고용에서도 그렇지만 임금은 상당히 성장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이 50만 명 넘어서 깜짝 놀랐지만 일단 임금은 뭐 그렇게 거절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네. 임금에 대한 많은 비판이 뭐냐면 매월 나오는 임금 지표는 통계를 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구성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구성의 효과요? 네, 그게 성교육이요? 구성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네. 자 지금 고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중엔 고임금 근로자도 있고 네. 저임금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임금 그 근로자는 주로 이 저임금. 네. 물론 이분도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 계속 낮아요 임금이. 네. 이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임금의 증가를 매달 미국의 비농업 고용에서 산출할 때는 전체를 평균시키기 때문에 저비용 노동자들의 증가가 많아지면 전체 임금 증가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매달 나오는 미국의 고용이 특히 임금이 좀 낮게 발표가 요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안심할 게 아니다. 실제로는 높은데 쟤네들이 구성의 효과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성의 선생님 성함이 구성이 맞죠? 죄송 맞아요. 네. 그럴 겁니다. 구성의 효과 죄송. 제가 발음을 한 번 실패한 거 자꾸 똑바로 아니 제가 호흡하지 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아서 못 알아들으시길래 성함이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구성의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유명하신 분이죠. 애들 그 자유시키라고. 이제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그 취업 인구,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고 그 배경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난 거는 그냥 통계로 팩트고요. 네. 그 원인이 노동 인구 그 이민자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임금 상승률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비판자들은 비판자들이 임금이 사실은 성장률이 높은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이게 들어오면서 저임금 노동자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어쨌든 고임금 쪽은 대량 해고 중이잖아요. 이제 특히 IT 쪽이 그렇다면은 그쪽의 걱정을 좀 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사실 경제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고용의 질보다는 네. 양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미국이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뿌렸어요. 그러면은 뭐 재산이 한 100억 있으신 분도 똑같이 그쵸, 돈 받고 재산이 한 푼도 없는 분이 똑같이 돈을 받았을 때 누가 돈을 많이 쓸까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예, 다 쓰죠. 훨씬 받은 많이 거 쓰고 받자마자 다 써버려요. 네. 그럼 인구 수는 당연히 저소득층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 현금 살포. 그렇죠. 저는 재정 지출이라고 안 하고 현금 살포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살폭에 이제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거는 바로 전체 인구 구성원 중에 IT 그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 IT가 이렇게 해고가 많은데 네. 왜 노동이 이렇게 좋지? 고용이 이렇게 좋지?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IT 기업들의 인구수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작아서 전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계속 고용이 되고 있기 이렇게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줄 정도는 아니다. IT는. 사실 이제 외국계 IB들도 그 최근에 이 IT 업계에서의 고용이 이렇게 해고가 이렇게 많은데 네. 왜 고용이 좋겠냐 곧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좋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IT 업계는 숫자가 작아요. 음. 영향을 대세에 미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저는 경제를 안 좋게 보는 입장이지만 그 말은 논리적입니다. 아 경제가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미래도 아, 그렇고 아. 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한국, 미국 다. 다요. 네. 원래 올해? 채권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둠에 맞아. 그래야 이제 채권이 그래야 좋으니까. 채권. 죄송합니다 시청자분. 아니, 그러니까 올해 계속 안 좋을 거로 보신다고요? 저는 문 파트장님 굉장히 지금 신뢰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조금 그럼 채권 안 좋게 금리가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한국 미국 10년물이.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현재 이제 한국은 3.4%, 네. 미국은 이제 3.6 네. 정도에 있는데요. 금리가 한국은 3.5고 미국은 이제 4.75지 않습니까? 뭐 더 올린다고 하고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네. 현재 그 금리가 의미 있게 크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뭐라고 주장해야 될까요? 기준금리 낮춘다? 예, 인하. 와우. 얼마나? 언제? 사실 제가 이제 욕 먹을까봐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내리겠죠. 어차피 그 연말쯤 되면 까먹어요. 이제 누가 먼저냐? 보통 이제 저도 많이 듣는 얘기는 한국이 네.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냐? 먼저 할 수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먼저 할 것 하시는데 같아요. 과거의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먼저 올린 올렸잖아요. 적도 있고 먼저 내린 적도 있고 실제 올릴 때 먼저 올렸죠. 네. 한국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는 약간 다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팩터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정책이 굉장히 효과성이 있어요.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엄청난 규제 완화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한 것 치고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양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하긴 겁니다. 그 건설사들 줄도 산다니까.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분양 시장에서의 하단을 좀 막자, 위기를 막자. 왜냐하면 현재 이 분양 시장에서는 뭐 수많은 시행사와 건설사, 특히 금융기관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게 잘 안 되면 얘네가 줄도상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물론 걔네들 돈 벌 때 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무너지면 이게 사실 다 진짜 큰 피해는 이제 저소득층에게 그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부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 다 점을 좀, 연결돼 있잖아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풀어줬는데 조금 그렇게 안 좋- 따뜻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1등 사업장도 분양이 뭐 겨우겨우 둔주. 뭐 일부 뭐 미분양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외에 그 수많은 단지들. 전국에 퍼져 있는 이 단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금리 정책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죠. 먼저 내리겠죠. 뭐 상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해도 네. 뭐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봅니다. 그 부동산 심리 돌릴 정도로 낮추려면 뭐 그냥 0.25 한 번 낮추고 이래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렇게 보시죠. 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네. 금리를 뭐 지금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네. 이건 가정이에요. 네. 자, 25bp를 낮춘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죠. 방향 시작- 틀었구나. 이런 그게 되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한번 중요해요. 딱 물고 트는 게. 시중금리는 아마 그런 분위기만 감지돼도 쫙쫙쫙 떨어질 거예요. 그냥 빠지고 네. 난 어차피 3개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 나중에 부담이 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빚을 낼 가능성이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신호탄이 쏘아지는 네. 그때 한국이 좀 더 먼저 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분양 쪽으로는 조금 더 그거는 이제 정부의 의도니까 예. 정부의 의도상으로는 그거를 노리고 죄송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독립돼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반드시 먼저 디스클레이머로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인 분명히 입장이죠. 분명히 독립되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으나. 독립되어 있으나 서로 뭔가 국가 경제를 같이 이제 결국 걱정하는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네. 일부 또 물가가 또 빨리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사실 유가가 77불인데 작년 전쟁 났을 때 유가가 130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YOY 물가가 마이너스 한 3, 40%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 물가가 당연히 뭐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결국 유가가 중요한데 떨어지겠죠. 그러면 굳이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아저씨가 통닭집을 돈을 빌려서 했습니다. 얘를 항상 통닭집을 듭니다. 그래요. 우리 문 제가 파트장 나중에 통닭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군요. 네, 조만간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그거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통닭집을 하는데 통닭집도 어려워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예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통닭을 워낙 좋아하시죠.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자 통닭집을 빚을 내서 했어요. 네. 자 그럼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높아지니까 통닭 가격이 또 같이 올랐어요. 맞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힘들겠지만 일단 물가가 올랐으니 이 비싸게 빨린 통닭으로 이자를 대서 어느 정도 근근히 버팁니다. 네. 자 그런데 갑자기 물가 떨어졌다고 봐요. 네, 물가가 갑자기 통닭이 오르다가 안 올라. 네, 통닭 가격이 떨어졌어. 네, 근데 이자가 안 낮아져요. 네. 그럼 이 아저씨는 망하죠. 힘들지. 망하겠죠. 네. 그러면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죠. 낮춰야 돼요. 즉 경제가 좋든 나쁘든 단순히 통닭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와닿기 때문에 물가 하락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보통은 따라가죠. 물가가 먼저 혹은 이제 올라가는 게 끝나면 네, 금리가 따라 내리는군요. 후행적으로 갑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고 중앙은행장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중앙은행, 한국은행 행장의 행동 하나, 손짓 하나하나를 완전히 다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넥타이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와. 넥타이 뭐 맸지? 오늘은 이거야. 바로 분석합니다. 저격수군요. 우리 뭐 저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분석. 그분들의 마음을 창드래곤, 창드래곤 그분들의 마음을 CCTV. 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네. 읽어야 저희들이 미래의 이제 금리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네. 그렇게 이제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는 갈 것이다. 가능성이 이제 높다. 높고요. 이제 환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네. 다시 환율 얘기로 좀 돌아갈까요? 환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 환율이 지난해 우리가 1,450원 근처까지 네, 가다가 이제 훅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뭘까요? 떨어진 원인 네. 유로가 올라서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환율은 늘 쌍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이쪽 쌍은 당연히 연준이고요. 네. 그 반대쪽 쌍은 유로입니다. 네.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물가가 후행해요. 맞아요. 미국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 네. 유로 올라요? 떨어질 때도 미국이 먼저 떨어지고 아직 들 떨어지고 있죠. 유럽이 나중에 떨어져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보는데 첫 번째는 보통 물가에 대한 공공요금 부지가 강한 지역이 물가가 좀 늦게 가요. 막아놓고 있다 나중에 뒤늦게 이제. 한국도 지금 막아놓고 있다가 뒤늦게 네. 그렇죠. 뭐 전기요금이고 올리지 않습니까? 난방비 죽겠어요. 가스요금. 그러니까 유럽이 딱 그래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좀 더 계획 경제에 가까운 그런 나라인 게 첫 번째. 가스 두 번째 많이 나왔죠 이번에. 장난 아니에요. 우리 지역 난방인데 그나마 좀 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싼 많이 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요금은 먼저 올랐는데 이번에 좀 많이 써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너무 있고요. 추웠어요. 맞아요. 유럽은 따뜻하고 우린 춥고. 1월에 너무 추웠어. 네. 유럽이 거기다가 전쟁까지 있으니까 물가가 맞아요. 늦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뭐 이미 고점을 쳤다고 보지만 그게 확인이 돼야 나중에 통화 정책을 바꾸는데 사실 그 1월 19일에 네. 환율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1월 19일, 그러니까 얼마 20일 전이죠. 네. 그때 그 블룸버그에서 ECB 내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금리를 지금 ECB는 50bp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라요. 50bp 올리고 있으나 그 이후에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 어허. 이런 뉴스가 라는 나왔습니다. 익명 관계자의 익명의 말이. 뉴스가 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근데 그때 뭐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없었지만 보도도 잘 안 됐고. 이게 왜냐면은 그 익명의 관계자였고 사실 그 이후에 바로 라가르드 ECB 총재가 네. 부인했어요.
아니다. 그리고 이건 익명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해괴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어허. 이거는 원래 22는 27개 국가들이 이제 유로를 쓰는 네. 19개 국가인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나라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싸워요 안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 27개 나라가 서로 자기 네. 이익이 의견이 있으니까. 통일되는 게 신기해. 연준도 그 19명이 그렇게 싸우는데 네. 한 나라에서 네. 22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모여 있어서 아 그래서 자기 나라 20인가? 사정이 또 다 다르니까. 22 그죠. 아 그래서 이름이 20이래요. 그래요? 네. 서로 싸우다가 20. 아. 아유. 오늘 약간 이제 아재 네. 개그 형식으로 그러면 이게 이씨 바 아니고. 아하이. 네. 예. 우리 이제 장희성 시험장님이 그 시작한 겁니다. 싸울 때 이게 가끔 새 나와요. 뭐 싸우는 소리가. 싸우는 소리 새 아. 나와. 아. 그 소리를 잘 캐치해야 돼요. 아하. 19일에 그게 새 나왔어요. 블룸버그를 통해서. 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둘기들이, 즉 비둘기라는 건 현재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실적 흘렸다. 일부러. 언론에 예, 일부러 흘렸다. 음. 이거는 약간 비둘기의 공격이다. 야. 그리고 그 공격이 이제 시작됐다. 예. 라고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해서 이거 달러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네. 약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연준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반대쪽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이 ECB인데 유로잖아요. 네. 그 ECB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음흠.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강달러다. 음흠. 달러 급반등이다. 네. 어허.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들 약달러 포지션 되고 있는데 이거 다 죽는다. 아하. 달러가 약해야 요 돈 가지고 달러 빌려서 유럽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고 맞아요. 돈이 중국도 투자하고 하는 건데 달러가 강해지면 이거 다 손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의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재가 달러랑 반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달러가 강해지면 원자재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지금 이거 전 세계 빚이 다 달러잖아요. 네. 빚. 자, 뭐 달러를 안 쓰는 사람도 빚을 다 달러로 내요. 달러가 강해졌어. 내 빚은 큰일 나는 거죠. 커지죠.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죠. 네. 자동적인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와, 그러네. 강달러는. 그래서 1,450원일 때 그 난리를 쳤군요. 긴축 효과가 굉장히 무서워요. 음. 근데 지금까지는 달러가 작년 뭐 10월부터 약해졌으니까 네. 에브리바디 해피했죠. 음. 근데 달러가 만약에 급반등한다. 그럼 기존 포지션 다 정리해야 되고 환율도 꽤 오를 수 있고 뭐 코스피도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ECB 회의에서 사람들이 라가르드 총재가 부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일 있겠어? 했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딴 얘기예요? 똑같이 네. 그 블룸버그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25bp. 아니, 속도 조절. 속도 조절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게 그날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금리가 폭락했고 네. 유럽 쪽 금리가 폭락하니까 유로가 약해졌겠죠? 그렇죠. 그게 달러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일어난 지난주 일이에요? 2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 아. 그래서 2월 2일 이후에 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좀 파는 것도 그리고 유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도 전 세계 위험 자산이 아. 조정받는 것도 다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아 2월 1일에 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 투자 레터를 따로 저희 정프로님한테 보내드려요. 언제 전화를 주세요. 이게 그런 뭡니까, 변곡점이 지금? 보이면 전화를 네. 바로 아니, 변곡점에 이거에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다른 데서 찾고 있었어요. 아, 아, 문홍철. 이거. 김건희는 이제 강달러에 이제 문홍철, 예, 죄송합니다. MHC 이제 좀 저희 3프로에 예, 네. 그런 중요한 더 변화가 자주. 있을 때 좀 바로바로 자발적으로. 저기 박 작가 전화번호 아시잖아요. 박 작가님한테 제가 이게 아니 계속, 박 예. 작가시고 됐고 네, 일단 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전화하면 네. 저기 2시에 매불쇼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이라도 전화하셔서 이거는 오늘 아침에 이거 반드시 오늘 가야 알려드려야 된다. 된다. 오늘 그러면 가야 반드시 제가 긴급히 환송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가 아시겠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걸 이런 제가 중요한 놓쳤다 뉴스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예, 중요한 뉴스니까. 아, 아, 그것만 알았어도. 아. 최근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도 좀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예. 네. 예, 달러가 예. 지난 2월 2일 기점으로 네. 다시 강해지고 있기 때문. 약간 빠르게 이제 봤던 친구들은 네. 달러를 회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한 1,200 한 후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러면 또 그게 또 바뀌는 변곡점이 와서 기조적으로는 다시 떨어진다고 보시죠. 맞습니다. 그 언제 무슨 포인트가 될까요,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나 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무조건 달러는 약해집니다. 그게 그걸 제일 조건이니까. 그럼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고 오래 보는 걸릴까요? 거죠, 지금. 오래 걸릴까요? 파트장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정프로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연준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리 동결은 올렸다가 동결. 동결하잖아요.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네. 요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적이 잘 없어요. 3월에 마지막을 하면 9월까지 갈 수 없고. 근데 3월, 5월 논란이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3월,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은 네. 저는 사실 이미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끝났다? 3월에도 안 올릴 수 있다. 이미 끝났다? 채권 시장의 그럼 만세인데 만세? 지금 주식 다 사야 already done? 채권 시장의 커브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 팔아서 사야 되는 주식. 아 그럼 3월에 올릴 그때 그냥 안 올리는 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올려도 그냥 끝났다라고 어차피 보는 그 5월 인상은 이제 거의 0으로 보셔도 좀 하지 마. 주식 좀 하지 마. 근데 주식 살 얘기만.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연준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달러가 더 중요해요. 달러가 강하면 네. 주식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당분간. 당분간. 물론 결국은 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네. 지금 그리고 연초엔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좋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잠깐 뭐 N자형으로 가야죠. 네. 중간에 한번 힘든 시기가 지금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는 앞으로 저게 볼 때 한 두세 달은 갈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뭐 굳이 매수할 거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혹은 약간 쉬어갔다 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주식 쪽에서는 될 것 같고 저희는 주식을 굉장히 좋게 특히 한국 주식을 아주 좋게 보는 저희 증권사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달러를 보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증권사예요. 특히 달러 가치를 보면은 가상화폐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 하반기 작년 말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가 저점 쳤다. 와우.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가상화폐에 관련된 차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PD님이 보여주시면 네. 요 6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요 녹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로그 네.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올라가면은 비싸지는 거고 내려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녹색이 보시면 중간에 끊어져 있죠. 뭐예요? 그게 왜 끊어져 있냐면 로그 차트가 음수를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거로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못했어요. 제가 훅 떨어지면 이게 안 돼요? 네, 수학이 약해서. 와. 아무튼 요 중간에 표시가 없는 애들은 네. 그냥 마이너스가 엄청 깊다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회색이 지금 방향성이 똑같죠. 녹색이랑 회색이. 그러네요. 회색이 달러의 가치입니다. 근데 축이 반대로 돼 있어서 밑으로 가면 강세예요. 야, 즉 달러가 강해지면 가상화폐는 그냥 죽어요. 죽죠. 근데 달러가 약해지면 가상화폐는 좋아집니다. 근데 달러가 약해진 지가 벌써 한 3달 됐잖아요. 네.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비트코인이 오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 정도 됐습니다. 즉 달러가 미리 선제적으로 가상화폐가 대략 좋아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와, 거죠. 그럼 한 달 전에 알려주면 너무 좋은 지표인데요? 사실은 그 달러는 작년 한 10월 달에 고점을 치고 떨어졌으니까 그쵸. 굉장히 빨리 알려준 거죠. 그것도 지금 들었네 또. 작년 10월에 그러면 비트코인 간다고 얘기했었어야 될 거 제가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저한테? 그럼요. 정프로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때 여도은 앵커님 계시고 할 때 이거 달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약달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비트코인의 밸류의 저점은 대략 이제 16,000불에서 8,000불 사이에 있을 거다. 여행커 샀을까? 못 샀을 사람. 진짜. 네. 못 살 사람이야. 못 살 사람이신 거예요. 못 쓸 사람. 그래서 네. 달러 가치와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군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달러가 거꾸로, 약세일 거꾸로. 때 오릅니다. 그러면은 또 잠깐 조정을 받을 강달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인 가격도 일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시차는 좀 있지만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때가 좋은 어떤 매수 시점이 아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너무 지금 뭐 살지는 흥분하시는 모르시죠? 거예요. 저는 무조건 1등만 합니다. 다른 건 몰라요. 저는 1등 아니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비트코인만 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3%만 나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제가 말씀을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야, 좋아요. 일단 뭐 달러랑 가상화폐까지 알았고요. 예. 네. 또 아는 거 다 털어놓고 가세요 오늘.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네. 달러가 굉장히 이제 요 그림도 잠깐 보셔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7페이지의 그림이 이게 나중에 보세요 얘는 왜냐면 설명드리면 제가 복잡한데 선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죠. 네. 이게 말하고 있는 건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물가의 격차가 회색이에요. 물가의 격차가 회색 선이고 그리고 녹색은 달러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유로달러 환율입니다. 역축이라는 얘기는 올라가는 게 유로존 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 물가가 더 높은 나라의 통화가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높이니까. 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나중에. 그리고 사실 한마디 더 드릴 게 있는데 네. 네. 지금 그림 중에서 3페이지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네. 1년물 부도 리스크를 나타내는 신용 부도 수합입니다. 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야,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따위로 나와.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거의 이건 뭐 0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20도 안 되는 거에서 67까지. 이 미국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네. 보험료 개념인 거죠. 네. 보험료가 이렇게 보험료가 급등했다는 것은 부도 리스크가 커졌다. 네. 그 이유는 현재 여야 간에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만약에 실제 그런 일도 과거에 있었는데 부도가 날 것 같아요. 막 이자를 한 번만 안 줘도 날짜를 좀 지연해도 부도예요. 네. 그렇죠. 이자를 지연할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달러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와, 이론적으로는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진다? 네. 강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또. 그렇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약해져야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렇지만 전 세계의 빚은 전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달러는 강해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 4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죄송합니다. 5페이지. 5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달러의 가치예요. 오늘 환율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위기가 나면 그 위기가 미국에서 터져도 달러가 강해집니다. 이게 미국의 특권이죠. 네. 그리고 2011년 8월에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정작 달러는 초강세로 강세로 갔죠. 갔습니다. 그때 코스피 빠져 1600개까지 빠져서 죽을 이 부채 한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측이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유야무야 합의할 수도 있고. 네. 쉽지 않다는 거는 일단 지난번 하원 의장 선거 예. 때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15번까지 간 이게 그거를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1년이랑 지금 똑같은데 2011년에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네. 그럼 미국은 반드시 재정 건전론자가 득세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티파티. 예. 2011년에는 티파티라는 운동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아주 강성 공화당의죠. 이분들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상원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재정 건전론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맨친 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맨친. 아, 맨친이 이제 작년에도 사실 BBB 법안, 빌드백 베러 법안을 네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다가 그걸 주저앉힌 사람이 이제 맨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IRA법, 이 법도 맨친의 주도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풍양주 씨죠. 조 맨친. 네, 풍양주 조 씨. 맨친. 네, 조 맨친이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는 네. 공화당 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부채한도 협상이 2분기에 왜냐하면 옐런 장관이죠. 옐런 장관이 5월 말에서 6월 초면 이제 끝난다. 돈이 그쵸. 없다. 그럼 부채 한도를 늘려야 된다. 네. 그때까지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정부에서 뭘 양보할지. 그죠? 양보가 없으면 이제 백악관과 민주당에서 지출을 줄여라는 게 현재 공화당의 요구고. 재정 건전론자들의 요구입니다. 그 프리덤 코커스 말씀하신 그분들이 그 케빈 마카시 하원의장 선거에서 네. 계속 반대한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16번을 반대를 네. 해서 메카시가 하원의장을 못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되면서 협상을 했던 게 약속한 바로 거죠. 그 강경하게. 백악관과 강경하게 협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단 한 명의 불신임권이 나오더라도 하원에서 상정해야 된다. 그 얘기는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우겨우 메카시가 하원 의장이 됐고 지금 강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우, 이것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요거는 만약에 이게 막 뉴스로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는 달러 강세로 간다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마음의 준비. 근데 제가 2011년의 사례를 잠깐 그때 보면 그때도 네. 많이 싸웠어요. 네. 약세파가 있었고 강세파가 있었고 제 느낌상 그때 약세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야, 미국이 부도난되는데 달러는 끝났던 거 아니야. 달러는 끝이야. 달러의 지배력은 이제 끝났어. 라고 보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혹시 생기게 되면 예. 저는 달러 강세에 베팅하겠습니다. 그의 얘기인지 그 그게- 증시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맞을 거고 달러의 지배력은 네. 지난 15년 동안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강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죠. 달러의 지배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지배력이 강해졌다는 건 뭐예요?
달러로 빚을 낸 비중, 즉 전 세계 부채 중에 몇 프로가 달러냐. 자, 왜냐하면 왜 빚이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할 때 내가 원화가 많으니까 원화로 갚을게. 안 받아주는. 안 받아줘요. 원화는 그냥 쓰레기야. 네네. 달러를 어떻게든지 구해서 해야 되는데 달러를 풍기 현상에서 달러를 구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고 환전 과정에서 달러는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서 빚을 얼마나 달러로 돼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역을 얼마나 달러로 하느냐. 전 세계 무역의 80%가 달러로 돼 있습니다. 현재. 네. 페트롤 유로존 때문에 간에 독일과 프랑스 간에 서로 무역할 때도 달러를 써요. 아 유로 국가들인데. 낸도.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유럽 간에 영내 무역을 하는데도 왜 달러로 하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모든 금융 인프라가 다 달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수출 기업들도 이게 달러로 이거를 주고받고 환전하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하고 아 그래요. 다 시스템이 그거 달러 기준으로 돼 있고 달러로 환전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유동성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니 뭐 사우디는 뭐 위안화 받을 것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우디는 좀 다를 수 있죠. 그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다른 거대 담론이긴 한데 네네. 예, 사우디가 과연 미국을 버릴 거냐?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달러 포기하고 위안화 받는 순간 미국으로부터는 버림받는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네. 그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이제 사실 치킨 좋아하는 분. 사실 저는 지난 그 11월 중간 선거 아 지금 이런 거 좀 웃어주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치킨 좋아하신다면서요? 아 빈살만 순살만으로 지금. 그러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순살 좋아하시는 분. 저는 사실 순살을 좋아합니다. 아 너무 자기 얘기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들어주세요. 진짜 하셨어. 죄송.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1월 네. 중간 선거 이후로 저는 미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큰 그림이 바뀐 건 아니지만 네. 11월 이전에는 네. 특히 사우디와 대중국 전략이 아주 강성이었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 이후에는 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자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뭘로 보고 뭘 보고 그렇게? 그게 이제 아주 그렇게 살살 뉴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SEC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네.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를 중국이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11월 이후에 아 중국이 그 중국이 조사를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그냥 설설 어느 정도 짜맞추고 입 맞추고 이제 끝낸다 이런 느낌. 그게 절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쪽 윗선에서 뭐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제가 그걸 그 뉴스를 한 11월인가 12월에 그때 봤습니다. 볼 때 왜 얘기 안 해? 죄송합니다. 아 정말 혼자만 알고. 물론 지금 이제 기상위성, 정찰위성 사건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저희가 매일 전화를 통할 수는 네. 없잖아요. 네. 그 뉴스가 중요했던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 있잖아요. 네. 그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살해 사건, 카슈크지 네, 기자에 네. 대한 살해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기소 사건이 계속 그 법원에서 상정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12월이에요. 12월. 네. 12월에 미국 법원에서 카슈크지에 대한 암살 혐의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면책 특권권이다. 그래서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인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랑 사우디 간에 가장 좀 가장 껄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 그냥 일단 치운 거네요. 중간 선거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사우디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왜냐면 유가 떨어뜨리라고 굉장히 도움 받으려고 했다가 거기 가서 이 살인자 이랬잖아요. 네. 그랬던 미국이었어요. 어. 그런데 순간 선거 이후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 네. 받을 거는 강도가. 충분히 받고 줄 건 주자. 저는 그러면서 사우디가 그렇게 미국에게 반기를 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렇다고 중국에 막 붙을 것 같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앞으로 뭐 다음 선거도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당분간은 저희가 그렇게 전략을 보고 있고 그러면 유가는 안정되겠네. 실제로 2월 초에 있었던 오펙 회의에서 네. 기존의 감산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아. 근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러시아가 네. 감산을 더 하기를 원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사우디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기존 감산을 유지했다는 거는 미국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고 그 네. 얘기는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거고 좋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시요. 사우디가요. 네. 언제 미국이랑 사우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그거만 준비하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사우디만 사우디. 예, 하여튼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우리 문홍철 안타깝네요. 파트장님 오늘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 자주 뵈야 돼. 제가 중요한 뉴스가 왜냐면 이게 제가 하루에 뉴스를 보통 한 700에서 1000개 정도 보는데
그 이제 물론 이제 제목만 보죠. 근데 제목 중에서 이제 그런 게 한두 개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있는 뉴스라는 거를 저희가 바로 이제 뉴스 성애자. 뉴스를 뽑아서 여기 또 AI가 있으시네요. 그걸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 바로 다이렉트 연락을 주시죠. 다이렉트로 그럼 제가 연락을 소개팅 드려요.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어, 제안을 좋아요. 이렇게 네. 하시고 참 저는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요. 늘 거절할 수 없는 제안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의 달인이죠. 거의 트럼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홍식 파트장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